안녕하세요. 네, 오통기입니다. 네, 볼보 가지고 왔습니다. XC90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볼보 다루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히스토리 한번 해야죠. 그렇죠. 네. 볼보는 1927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오래됐나요? 유럽 제조사로 치면 그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897년, 1899년. 그 다음에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70년대 내연기관 만들기 시작을 해서 사행정, 1880년대에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1886년에 칼벤츠가 페이턴트 모터바겐 만들고 또 다임러가 모터 캐리지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 역사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거죠. 크라이슬러가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그 세워진 메이저 회사다 그러는데 그게 1927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쯤 돼서 이제 볼보가 탄생한 거니까 유럽에서 많이 늦었죠.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그 중립국이죠. 중립국이기 때문에 이 스웨덴이 북유럽에서 정치적인 요충지고 그리고 또 중립국이다 보니까 지리적인 요건 또 정치적인 요건 때문에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이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또 기술력이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스웨덴 하면은 발렌베리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각 유럽마다 전통적인 부자들이 있는데 이 발렌베리가가 한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문인데 4대째 내려오면서 부를 이제 세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렌베리가 스웨덴의 총 GDP의 3분의 1. 와우. 예, 그러니까 1년 총 매출이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 100조가 넘어요. 120조 정도.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이 발렌베리를 제외하고 얘기가 안 돼. 스웨덴의 만수르 계시겠네요. 그렇죠. 북유럽의 만수르 되시겠습니다. 그 150년 전에 이 발렌베리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은행을 설립했고 그 은행이 이제 스웨덴의 2대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근간이 되고 뭐 제약, 통신, 전자, 뭐 항공기 손 안 대는 기업이 없습니다. 또 이 발렌베리가에서 인베스터라는 그 방산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인베스터에서 전쟁 끝나고서 기술자들이 이제 항공기 만들고 뭐 하다가 이제 뭐 할 거 없는데 해서 만든 회사가 사브예요. 1947년도에. 그리고 또 이 발렌베리가에서 그 SKF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철강회사예요. 이 철강회사인데 베어링을 만드는. 이 베어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동 기계 장치에서 베어링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이 구조 베어링, 볼 베어링, 뭐 휠 베어링, 베어링 종류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베어링을 딱 잡게 되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반도체거든요. 예, 아주 근간이 되는. 근데 그 SKF도 발렌베리가 회사입니다. 근데 그 SKF에서 볼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렌베리가에서 볼보, 사브 다 나온 거죠. 물론 사브는 2011년에 이제 공중분해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볼보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SKF 철강회사가 190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15년에 프로젝트를 하나 해요. 그 첨단 볼 베어링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을 볼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볼보가 라틴어로 나는 구른다. 베어링다운 이름이죠. 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로고도 보면은 이 볼 베어링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네네네. 예, 베어링이 굴러서 절로 간다 지금 그 말인가 보죠. 예. 그래서 화살표. 이거 요즘 옛날에 로고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요게 2007년 또 2015년 이게 조금씩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그 볼 베어링 회사에서 이 구스타프 라르손이라는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26년도에 식당에서 바닷가재를 먹다가 가재를 식탁에서 떨어뜨렸는데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와, 딱딱한데? 자동차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야, 우리 차 한번 만들까? 이런 얘기 들었다 보면 좀 현타 오지. 왜냐하면 아니 왜 뭐든지 이렇게 기업들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게 말이 되나? 바닷가재를 먹다가 자동차를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뭘 갖다 붙여도 돼요. 이거 왜 페르난티 포르쉐 박사가 로고를 그러니까 자동차의 로고 미국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국 로고 없어요. 그러니까 냅킨에다가 막 그려가지고
이거 어때요? 아, 좋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스투트가르트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멋진 스토리들은 박격허세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처럼 예. 그 또 기업이 사회공헌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니까 소비자들은 또 그냥 못 이기는 척을 믿어줘야죠. 그래서 이 바닥까지 먹다가 갑자기 뭐가 띵 해가지고 야, 우리 차 만들자. 그래서 이제 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스웨덴은 이 북유럽의 날씨가 안 좋아요. 햇빛이 비치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길어.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진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스웨덴에서 판매되던 차가 뭐가 있었냐면 그 데카베라고 DKW라는 그 로고가 예전에 자동차 사진에 많이 나와요. 이 아우디가 네 회사가 합쳐졌다 그러죠. 호르이, 아우디, 그 반더러, 그 다음에 데카베. 그 데카베가 아우디의 그 원 4개 중에 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이행정 엔진 700cc, 800cc 요 엔진을 가지고 자동차 소유차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북유럽에서 가져다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틴이라는 영국의 회사가 또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 오스틴 7이라는 차가 1910년대에서부터 30년대까지 굉장히 유럽을 많이 그 라이센싱 해줬던 모델이에요. BMW가 1928년도에 딕시라는 파로자이크 파빌리카 아이제나라는 회사가 딕시가 돼서 자동차를 그때 처음 생산을 했는데 그때 딕시 35 PS DA1이라는 차가 이 오스틴 7의 라이센싱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수입해놨었고 그 다음에 1908년도에 나왔던 포드 T 그게 또 유럽으로 많이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사실 북유럽의 그 험준한 산이나 뭐 이런 눈길을 달리려고 만든 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이런 차들을 수입해서 타다 보면 이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데 어떤 사고가 많이 나냐면 사망사고, 중상사고, 사회 문제였어요. 당시에 스웨덴에서. 그래서 야, 우리 실정에는 이런 차들이 맞지가 않아. 우리 실정에 맞는 안전하고 튼튼한 차가 필요해. 라고 해서 구스타프 라르손과 가브리엘 손이 1926년도에 항공기, 선박 부품과 또 철강 회사니까 뭐 철 외판이야 뭐 만들 수 있고 또 방산업체가 많으니까 부품도 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SKF 그 모 회사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SKF에서도 야,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1927년도에 창업 자금을 대서 볼보라는 회사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27년도에 볼보가 설립이 되고 1935년도에 이제 회사가 분사가 되면서 그때 중공업 회사를 인수를 하고 항공기 회사를 인수를 하고 변속기 회사를 인수를 해서 종합 자동차 메이커로 발돋움을 합니다. 1950년대까지는 이제 뭐 유럽의 그 먼저 앞선 자동차 회사들을 따라가느라고 바빴죠. 그러면서 1950년대 후반서부터 1960년대부터 안전의 대명사가 되면서 볼보가 서서히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1959년도에 자동차 역사에 굉장한 사건을 하나 일으켜요. 어마어마한 사건. 이거 하나만으로도 볼보는 아마 볼보가 이제 퇴장을 할 때까지 까방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동차 역사상 가장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구했던 3점식 안전벨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3점식 안전벨트가 자동차 역사상 가장 대단한 발명품이자 인도주의적인 발명품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2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어디서 많이 벌어졌냐면 사고 충격으로 스티어링 휠에 부딪히거나 자동차 내장재에 부딪혀서 상체 손상, 뭐 두부 손상으로 많이 죽었는데 3점식이 나오면서 하체에서부터 이 상체까지 고르게 잡아주니까 생존율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거죠.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볼보가 그때 당시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 그래요. 특허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특허를 내면 이건 진짜 대박이지. 이걸 제조사에서 다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그때 볼보는 우리는 안전의 대명사고 제조사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위치를 가져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특허 낼 수 없다.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3점식 안전벨트를 모든 제조사가 1960년대 초반에 다 가져다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구했어요.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안전의 대명사, 볼보는 인도주의적인 제조사 계속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보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어떤 그 제안을 또 했었냐면 1972년도에 후향식 카시트를 처음 제안을 했어요. 이게 신생아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생아들의 생명도 무수하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사고로부터 이 전향식은 신생아들이 이렇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고 충격으로부터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충격 때문에 중상을 입거나 많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나온 이후로 신생아들을 또 많이 구했어요. 그게 이렇게 네. 뒤보고 있는 거죠? 네. 반대. 충격받아도 등으로 하반 등으로. 받쳐주니까. 그렇죠. 응? 그러니까 볼보가 이 두 가지만으로도 까방권 줘야 된다. 안전의 대명사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물론 볼보가 그런 안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그 선구자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뻘짓도 좀 했어요. 어떤 뻘짓을 했냐면 그 세븐업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7대 벤치 그 볼보를 이렇게 쭉 쌓아놓고서 맨 밑에 찌그러지지 않는다. 네. 이 어떤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건 사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중이 아니라 A 필러, C 필러를 강화시켜 버렸어. 보강해서. 보강제를 넣고 그냥 사진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전에 대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뭔가 확실한 더 강한 퍼포먼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리를 한 거지. 그 당시에는 다들 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런 어떤 꼼수를 썼던 거였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볼보가 안전에 기여했던 바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볼보 하면 안전만 생각하는데 환경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1976년도에 이미 람다 센서를 통해서 이 가솔린의 유해 물질 90%를 걸러내는 그 다음에 그 후처리 장치, 배기 후처리 장치, 컨버터 촉매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1976년이면 어떤 시기냐면 미국에서 마스킹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야 이제 환경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서히 제재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이 사람들은 벌써 처리 장치가 나와서 대중화 시켜버린 거예요. 스웨덴이 환경에 대한 기준치가 유럽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능하고 사실 관계가 없고 이걸 시행하게 되면 비용 또 성능적인 어떤 그 핸디캡을 안아야 되는데 그걸 벌써부터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 흡수용 범퍼서부터 커튼 에어백, 측면 에어백 이런 것들도 다 볼보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고 뭐 전복 방지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리스 사각지대 경고 2003년도에 볼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자동차의 어떤 운행과는 관계가 없는 기술들인데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까지 다 고려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건이 2012년도에 또 벌어지죠. IIHS에서 야 전면 충돌 뭐 45%다 필요 없어. 25% 옵셋이 이게 진짜 교통사고에서는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환경이야. 해서 갑자기 실시를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물리적으로 그 64km에서 오는 1.5톤, 2톤짜리 자동차가 25%의 그 좁은 공간에 충격이 다 몰린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버텨낼 재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제조사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BMW 5는 심지어 처참한 성적표로 니들 프리미엄 맞아?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입장 표명도 안 했어. 그냥. 네, 뭐 토요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그게 나가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두 브랜드만 오셨어요. 혼다하고 볼보. 네, 두 브랜드에서만 만점짜리 차가 나왔어. 그런데 종합 점수에서 1등을 한 차가 볼보 바로 S69 1세대 모델이었어요. 1세대. 그 1세대 모델이 언제 개발된 거냐면 2003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이걸 2012년도에 갖다가 옵셋 충돌을 시켜봤는데 전체가 다 지지지지지지. 네. 그래서 총점 1등. 그러니까 IIHS에서도 이게 뭐야? 얘들 뭐야 도대체? 10년 전에. 네. 응? 아니 이거 2003년도에 개발했다며. 그러니까. 볼보는 뒤에서 우리 다 하고 있거든. 니들이 이제서 하니? 볼보는 옵셋 충돌서부터 아예 차를 기계로 밀어가지고 막 대여섯 바퀴를 굴리는. 굴리는 영상 봤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각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2년서부터 단종되는 2015년까지 계속 1등. 다른 차들도 다 지지지지. 그냥 갔다가 하면 볼보는 다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이런 제조사가 있나. 그런 정도의 안전의 대명사다. 그러면 이제 볼보가 안전의 대명사기만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볼보 하면은 성능은 별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그 태동한 브랜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사도하고 볼보가 있는데
이 스웨덴 자동차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다루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터보입니다. 터보. 터보가 어디에서 온 기술이냐면 항공기에서 온. 그렇죠. 왜냐하면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 공기를 자연적으로 공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원래 필요한 기술이었는데 이걸 가솔린 엔진에 적용한다는 건 초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솔린에서 과급을 해버리면은 실압축비가 올라가 버려요. 실압축비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뭐 강조했듯이 이 고옥탄 휘발유를 쓰지 않으면 헥테인 때문에 이상연소, 조기연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출력도 문제지만 엔진이 손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터보를 잘 다룰 수 있는 브랜드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1991년도에 스쿠프 내놓고 그 이후에 터보 내놨다가 열 관리도 문제고. 네, 그 인터쿨러 이 문제 때문에 이 뭐 1시간도 못 가가지고 퍼지는 문제.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터보 엔진 잘 못 만지는 차 잘못 구입하면 퍼진다, 뭐 붙는다 하는 표현들이 그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터보 차저를 가솔린에 최초로 이 디젤은 호모지니어스 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해서 컴프레션 이그니션을 하는 방식이라 공기를 그냥 때려 넣고 거기에 맞춰서 압축해가지고 거기에 축축 뿌려주면 자연 착화를 하기 때문에 터보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착화 지연이 문제라서 조기 점화에 따른 노킹이 문제가 안 돼서 그래서 초창기부터 터보가 걸려 나온 건데 가솔린은 이 과급을 하게 되면은 압축비를 높이고 압축비가 노킹을 더 심화시키니까 터보를 걸려야 이건 문제인데 그래서 터보를 쉽게 못 걸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최초로 적용한 브랜드가 사브입니다. 1977년도에.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터보를 걸었어요. 볼보도 마찬가지예요. 볼보도 1978년도에 그걸 바로 또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보하고 사브는 좀 같이 설명을 하면 좀 좋으니까 잠깐 설명을 할게요. 1947년도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항공기를 만들던 기술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뭐 하지? 그러다가 야, 우리 자동차나 만들까? 그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항공기 엔진하고 자동차 엔진은 스케일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엔진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야, 우리 그냥 여기 디캅에 이 DKW 있으니까 거기다 엔진 받아다 쓰자. 근데 거기에 이행정 엔진이고 700cc짜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한 힘이 안 나고 악천후를 달리려다 보면 힘이 부족하잖아.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차를 어떻게 만들지? 야, 우리가 잘하는 공기를 잘 다루는 기술을 뒀다 뭐해?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 기술을 거기다가 얹어요. 공기 저항 계수, 네. 드래그 코에피션트 이거를 그때 당시 1947년도에 0.3을 엄청난 구현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0.3이 많지 않아요. 자동차가 지금 나오는 차들도 뭐 0.31, 뭐 0.3, 0.29 하면 와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0.3을 구현을 했어. 이때 당시에는 페라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때냐면 야, 공기 저항 계수 뭐 공기역학? 이거는 이거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그렇죠. 엔진 못 만드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이러던 시절이야. 자동차에 공기역학이 왜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말이 되지. 왜냐면 이 사브에서 엔진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야, 여기 있는 거 알뜰하게 쓰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성능을 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페라리의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터보를 또 1970년도에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볼보도 그런 비슷한 어떤 기술력을 갖추고서 공기저항계수, 터보 이런 것들을 이제 활발하게 사용을 했죠. 자, 그리고 사브나 볼보 자동차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스포츠성이 강했단 말이야. 그도 그럴 게 여러분들이 그 항공기를 만들던 기술자들이 자동차에 들어오면 명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의 그 제로센 전투기라고 가미카제로 유명했던 전투기가 있는데 그 전투기를 만들던 기술자들이 그 DHC 그 연합군 사령부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을 점령하면서 니들은 뭐든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뭐 만들 생각하지 마. 그럼 다른 거는 자동차는 뭐 그건 괜찮아. 그래가지고 자동차 회사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로센 전투기를 만들던 항공기 기술자들이 자동차 회사를 또 사브처럼 똑같은 경우죠. 예, 만들어서 프린스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린스 자동차에서 처음 내놓은 자동차가 뭐였냐면 스카이라인. 이 1세대 스카이라인이 일본을 통틀어 가장 최고의 명차로 꼽히고 있는 차예요. 그 차를 닛산이 인수를 해서 GTR로 이어진 거죠.
자, 그럼 BMW는 어때요? BMW는 가장 재밌는 차를 만들던 제조사잖아요. BMW도 세 회사가 합쳐진 거 우리가 저번에 강조했었죠. BMW 창시자가 칼 프리드 라프예요. 이 사람은 다임ler에서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1912년에 라프 모토렌베르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라프 모토렌베르케에서 항공기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세프 포프하고 막스 프리츠가 타입 3A라는 걸 개량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히트를 해요. 그래서 1917년에 바이에르스 모토렌베르케로 사명을 바꾸면서 라프는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BMW가 그 바이에르스 지금의 뮌헨 지방에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1916년에 냈다 그래서 BMW의 출발이 1916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에르스 프로조이그 메르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많이 인수해서 항공기 동체와 프로펠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파루자이크 파빌리크 아이제나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이 파루자이크가 자동차고 파빌리크가 공장, 아이제나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틴 세븐을 라이센싱했었던 딕시라는 회사로 발전을 했었는데 이게 1928년도에 세 회사가 합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만들던 회사가 두 회사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BMW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성을 제대로 살린 브랜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브는 이게 고성능이 아닌 2000cc 대 스포츠 세단으로는 유럽에서 명성을 날리던 브랜드예요. 진짜 대단했어요.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지금이야 그 터보차저를 소형 터보차저 쓰면서 이제 연비하고 막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터보차저 하면 무조건 출력 향상만 생각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압 터보라 그래가지고 네. 남들은 1.5바, 1.7바를 막 만들 때 얘는 1.25바만 딱 힘 좀 보충해주는 2000cc로 야 우리는 2000cc로 3000cc 만들 수 있어 힘을. 그렇죠. 네. 그 개념을 접근했던 정말 유명한 그 트렌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운사이징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야 되네요. 다운사이징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요? 터보라는 이상한 뭔가 억지스러운 거를 안 느끼게 하면서도 같은 2000cc 가지고 야 이거 3000cc 아니야? 네. 하는 느낌을 주는 기술이었던 거죠. 네. 저압 터보의 특징이 터보렉이 많지가 않아요. 없는 게 아니라 터보렉으로 인한 그 초창기 터보는 터보렉이 더 심했어. 엄청났죠. 지금은 거의 뭐 0.5초, 1초 뭐 이렇게까지도 줄였는데 초창기는 밟고 있으면 반응이 없어. 그러다 갑자기 좀 있다가 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야 이제 터보 터진다라는 소리를 그렇지. 하거든. 예, 예, 응? 진짜 그게 저도 어릴 그 때는 순간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언제 터져 이거? 줄 예, 알았어요. 터보차라 그러면은 터보 터진다는 게 저랑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과급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그 사브 볼보가 이게 2000cc 대 스포츠 세단으로는 거의 M이나 AMG를 빼고는 거의 씹어먹는 전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보 쟤들만큼 잘 만지는 브랜드 없어. 그리고 터보를 만지려면 이게 자동차 전장,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에 대한 기술이 또 뛰어나야 돼요. 컴퓨터 제어가. 근데 이 사브는 방산업체에 시작했는데 방산업체에서 컴퓨터 제어 ECU를 또 만드는 회사까지도 그 방산업체에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제어를 하는 터보차저 엔진을 최초로 만들어내고 저압 터보의 효율까지 딱 해놓으니까 이걸 따라갈 기술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왜 두 업체가 이렇게 터보 기술에서 날고 기었느냐? 항공기 기술이 기본이 되기도 했지만 스웨덴의 환경 문제가 또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환경 문제에 굉장히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배기량 제한이 굉장히 심했어요. 2400cc가 넘어가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 그래서 무조건 차를 만들면 2400cc 이하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고민을 한 거야. 2400cc 이하에서 고성능까지 즐기려면 2000cc 터보 거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터보를 걸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터보가 열이 좀 많이 나고 또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유흡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 한 2380, 2390에서 자유흡기는 2.4로 가고 그리고 터보는 2000cc로 가자 해서 볼보나 사브의 대부분의 차들에 보면 터보는 2000cc, 자유흡기는 2400cc. 그래서 쭉 유지가 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볼보를 생각하면 지금 뭐 2010년부터는 이미지를 많이 바꿨지만 그전에는 할아버지 차, 안전만 챙기는 차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2000cc 대 과급 엔진을 단 스포츠 세단으로는 상당히 명성을 날리던 브랜드였습니다. 자, 이 볼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영업을 하다가 이제 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1974년도에
이 볼보가 어떤 선언을 하냐면, 야, 컨베이어 벨트를 다 걷어내고 8명에서 12명 인간 공정원을 시켜서 인간들이 직접 조립을 하는 그런 공장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자. 우리가 이제 자동화하면은 뭐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에 나온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실시했는데 잘 될 리가 있나. 그렇죠. 1992년도에 다시 컨베이어 벨트로 회귀를 했는데 또 뻘짓을 하다 보니 회사가 또 경영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993년도에 르노에 넘어갈 뻔해요. 합병이 거의 성사가 될 뻔하다가 왜 무산됐냐면 르노가 모회사가 되고 볼보가 귀속되는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지주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99년이 되니까 볼보 회장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00년대 초반 중반 가면 한 2010년쯤 되면 자동차 회사 중에서 한 10개 빼고는 다 별 볼일 없을 거다. 레드오션 될 거다. 우리가 이거 유지해서 뭐하냐. 정리하자. 그 당시에 2000년 초반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죠. 네네. 한 3개인가 5개 남고 다 사라질 거다. 어떤 사람들은 3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많이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 볼보 회장이 그래서 승용차 사업부를 포드에 매각을 그때 합니다. 그런데 포드는 1980년대부터 협력 관계였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유지를 하고. 그래서 볼보의 그 중장비, 건설 중기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고, 물론 뭐 자동차 회사도 예테보리에 아직 본사가 있는데 두 회사는 완벽히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장비 회사는 볼보 스웨덴 소속이고 지금 자동차는 이제 지리 자동차로 넘어가 있죠. 근데 포드에서 이 인수를 했는데 이 포드가 미국을 대표하는 뭐 포디즘의 창시자기도 하고 대중차로선 그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긴 한데 이 포드가 또 어떤 흑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프리미엄만 가져오면 죽을 쓰게 만들어. 제기어 랜드로버도 와가지고 포드 시절에 죽을 썼고 볼보도 포드 시절에 완전히 죽을 썼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대량 생산만 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게 프리미엄을 대중차에 녹여내려고 하고 대중차를 프리미엄으로 또 접목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기어 랜드로버나 그 또 이 볼보에서 나온 차들을 보면 디자인이나 성능이 다 별볼 일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 8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미국 빅3가 도산을 면하려면 체질 개선을 해야죠. 클라이슬러는 도산에서 피아트로 넘어갔고 지에브 구제금융으로 겨우 살아났고 그나마 괜찮았던 포드는 이제 자구책, 뭐 구제금융도 받고 있던 건 다 팔아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보도 내놨는데 현대가 그때 볼보에 입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인수 거의 직전까지 갔다가 포기를 했죠. 현대가 인수했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역사가 또 달라졌겠네요. 제네시스가 아니라 지금 볼보가 현대의 록소리가 됐을 텐데. 그럴 수 있겠네. 네, 좀 아까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중국의 지리 자동차로 볼보가 이제 18억 달러에 매각이 됩니다. 18억 달러면 2조인데 볼보의 역사나 브랜드 밸류로 따지면 헐값이죠. 완전 헐값이죠. 근데 포드가 그 헐값에 넘긴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넘긴 게 아니라 포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국 업체들은 먹튀잖아요. 기술만 쏙 빼먹고 이거 관여 안 했다가는 볼보가 공중분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했냐면 지적재산권, 기술재산권은 우리가 갖는다. 너희들은 판매, 유통, R&D, 유지, 노조관리 그 외에 영업을 너희들이 해라.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보의 기술관리나 모든 지적재산권은 포드한테 있어요. 포드한테. 그 다음에 지리자동차는 기술을 갖다 마음대로 쓸 수는 있어요. 뭐 지리자동차에 뭐 접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저자가 이렇게 글을 쓰면 저작권은 그 저자에게 있고 출판사가 이제 판권, 배포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문구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보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때 포드 승인도 받아야 돼요. 포드에서 오케이 하고 뭐 좋아 이렇게 해야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볼보만 그런 게 아니라 제규어 랜드로버도 그래요. 제규어 랜드로버도 타타에 넘길 때 야 너희들 이거 가져가다가 망치지 말고 지적재산권 우리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관련된 영업하고 회사만 키워 돈만 대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거죠. 그래서 타타 지금 지리자동차는 완벽하게 소유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도 그럴 게 타타나 지리자동차는 제규어 랜드로버나 볼보를 가져가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리자동차도 볼보를 인수한다 그랬을 때 세계가 깜짝 놀랐거든요. 지리가 어디야?
지리책 좀 찾아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관계냐면은 처음에 이제 인수하면서 3조 정도를 투입을 했고 한 1조 정도를 사전 투자를 했고 지금은 20조 이상을 더 추가 투자를 해서 안정이 돼 있습니다, 볼보가. 그래서 지리는 완벽하게 이제 볼보에서 손을 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볼보에서 지금 볼보는 그 디자인 센터는 상하이, 그다음에 그 스웨덴, 캘리포니아 이렇게 세 군데 두고 있고 중국의 공장이 세 군데 있어요. 그다음에 벨기에 공장이 있고 스웨덴 공장이 있고 이제 다국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리자동차는 그 개발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잘못 관여했다가는 뭐 이미지만 나빠지고 또 관여를 할 수 있는 기술 자체도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탁타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탁타나 지리가 해자라서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예, 뭐 가져다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볼보가 2010년 지리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자금 보충이 되고 개발 여력, R&D에 대한 여유가 생겨나면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특히 볼보의 최근 전략을 보면 2013년도부터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프로덕트 아키텍처라고 그래서 그 SPA 그 플랫폼, 그 다음에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CMA 요거를 또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볼보에서 2013년도부터 진행하는 전략은 통합 전략이에요. 그 모듈러로 통합을 하자. 엔진도 통합하고. 네. 엔진도 통합하고 플랫폼도 통합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선구한 해안이 미래를 보는 해안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내연 아이스 자동차와 EV를 통합하자. 뭘로? 플랫폼, 모듈러 파워트레인,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걸 브릿지로 EV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도 보면은 지금 왜 BMW, 벤츠, 뭐 제네시스, 렉서스 보면은 막 입 벌리느라고 장난 아니잖아요. 뭐 입이 어디까지 벌어지니 뭐 한 입에 너 얼마까지 먹을 수 있니 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볼보는 안 그래요. 볼보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를 전기차에도 그대로 이 디자인 간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XC40 전기차, 폴스타 2 보면은 이게 기존의 이 스타일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도 결과적으로 다운사이징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하이브리드를 물리기 좋은 파워트레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터보의 AR 비율을 변경하고 또 슈퍼차저를 이런 식으로 배기량 변화 없이 성능을 높이고 거기에다가 그냥 하이브리드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건단 말이에요. 얘들은 왜 그럼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플러그인으로 갈까? 다른 제조사들은 일반 하이브리드를 먼저 넣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간보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미래 시장, 전기차 시장을 다른 브랜드처럼 내연 자동차 질을 끌고 안 가겠다. 이 전략이에요. 그리고 내연 자동차가 장렬히 전사하면 EV를 우리는 바로 튈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스 개발 계획은 2019년도에 다 종료가 됐어요. 2019년 이후에는 아이스 프로젝트가 한 건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디젤 엔진은 이미 2013년도에 개발된 걸로 끝. 더 이상 신규 엔진 없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넌 퇴장. 그러면 지금 하이브리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무조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걸어서 EV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볼보는 자연스럽게 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휠도 보면 아이스 자동차 17인치, 뭐 18인치 넣으면 연비 더 잘 나오지만 아니야. 우리는 보통 400, 500, 600마력으로 강한 토크를 받아내야 되는 EV까지 이걸 가져가야 되니까 19, 20, 21로 가야 돼. 그래서 XC40조차도 큰 일을 달고 나와요. 그 다음에 전면의 라지에타 그릴도 야 전기차 들어가면 이건 그릴 다 필요 없어지는데 최소한으로 과급에 필요한 그래서 냉각에 필요한 그것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보는 앞으로 내연 자동차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오면 언제가 올지 모르는 그거를 미리 대비해 놓고 있겠다. 네. 네. 10년 이상 내다보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볼보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을 보고 우리 현대기아도 이런 해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지금 현대기아가 그 크로아티아의 전기차 선도업체 리박 오토모빌리와 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리박 오토모빌리와의 협력은 지금 두 회사가 달라붙어서 하는데 포르쉐와 지금 현대가. 그러니까 포르쉐는 아예 그 경영 전반에 걸쳐서 리박 오토모빌리를 거의 자회사 개념으로 지금 흡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리박 오토모빌리의 아주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개별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뛰어난 양산 기술과 안정적인 대량 생산 기술, 리박 오토모빌리의 진보된 전기차 기술을 접목을 해서 2022년까지 7종의 전기차를 내겠다. 실종. 예,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도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뭐 2025년까지 61조인가요?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내맺어 보겠습니다. 볼보 아까 까방권 얘기를 했는데 볼보가 존경받는 기업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볼보가 2020년 5월 앞으로 볼보에서 나오는 자동차는 최고 시속 180km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볼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고객을 잃을 수 있겠지만 상당수 잃을 수 있겠지만 제조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제조자의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선구자적인 위치를 계속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 자,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시속 300km, 뭐 340km, 350km 이런 차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물리법칙상 시속 100km만 넘어가도 그 어떤 차도 승객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차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64km로 스몰 오버랩을 하느냐? 졸음 운전이 아닌 이상 교통사고가 날 때는 급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크러쉬 순간에 속도가 줄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야 60km 언저리에서 크러쉬가 되는 환경이 제일 많더라. 그러면 60km 요 환경에서 충격 실험을 하게 되면 사망률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있으니 우리 그렇게 해보자 해서 충격 실험의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180km로 제한을 시켜버리면 그렇다고 180km 하고 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차피 리미트가 걸려 있으면 그 이하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마지막 제동을 걸게 되면 훨씬 더 낮은 속도에서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때 왜 그 미우라라는 차가 이제 슈퍼카로 그 LP라는 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롱기튜디널 레포스트리올레라는 얘기인데 뒤쪽에 세로 형태로 달려 있는 그 미드십 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속도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고 M하고 AMG도 미친 듯이 속도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자극적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신사협정을 맺어요. 야, 250만 이 이상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슬금슬금 250이라는 숫자가 너무 흔해지니까 야, 퍼포먼스 킷? 예외적인 모델은 풀자 우리. 그렇죠. 275, 285. 승용차를 묶어놓고 우리 특별히 뭐 그렇죠. AMG, M 뭐 이렇게 뭐 한 거는 좀 풀자.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포르쉐는 그냥 아예 안 걸고. 나는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예. 야, 우리는 뭐 피어인데 그런 게 어딨어?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다 시원하게 가는 거지. 뭐 이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제조사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소비자들에게 방관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 예, 목숨을 담보로. 그러니까 뭐 스릴을 즐기고 아드레날린을 뿜뿜 하던 대신에 뭐 까딱하면 죽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보는 이거 제조사의 의무이자 이거는 선구자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브랜드로서의 책임이다. 고객을 잃어도 우리 제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이라는 속도가 그 제조사에서 이제 차를 100이든 150km든 주행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막 충격 테스트니 막 할 텐데 세상에 300으로 코너를 돌면서 진동 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300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200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럴 것이야 라고 이제 확장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 기술이 좋은 회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물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냥 만족해서 그냥 속도를 그냥 던져 놓지 말자. 그렇죠. 하는 그런 개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제조사의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왕 가시는 길 고통 없이 가세요.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어설프게 다치시면 힘드시니까 뭐 그냥 인생 뭐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방에 가세요. 뭐 이런 볼보 의미일 수도 기존이 있죠. 네.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자 안 내는 그거잖아요. 2020년 제로. 네, 현재 제로인가요?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어떤 네. 차종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뭐
완전히 제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뭔가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선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볼보가 지금 중국에 인수가 돼 있고, 물론 이건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뭐 뒤로는 뭐 이상한 짓도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볼보라는 브랜드가 다른 제조사들과 차별화된 어떤 가치, 철학, 그리고 또 제조자로서 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점식 안전벨트, 후양식 카시트, 이것만으로도 까방권 줘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예, 뭐 좀 몇 번 잘못하더라도 볼보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꽤 됐죠? 네. 뭐 이것 말고도 볼보에서 세부 모델이나 뭐 인상적인 모델들에 대한 히스토리는 다 건너뛰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들만 추려낸 겁니다. 이 히스토리 요거를 편집을 해서 하게 되면 너무 길고 편집 부하가 엄청나니까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기침했던 거나 뭐 이런 것만 살짝 잘라내고 원테이크로 이거 그대로 내보낼게요. 그래서 주무실 때 옆에 켜놓치거나 아니면은 뭐 라디오 팟캐스트처럼 들으시면 뭐 아 그렇구나 해서 이렇게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히스토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엔진룸하고 예, 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